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DLG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희 법무법인 DLG, 저 원래는 디라이트에서 최근에 이제 회사 이름을 DLG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DLG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KPMG와 그리고 NH투자증권 그 블로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제 세미나입니다. 제가 변호사 지금 이제 25년 차인데요. 제가 한 2년 차 때인가 그때 이제 정부 과제를 받아서 용역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이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20몇 년 전에도 벤처기업들의 M&A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뭐 지금도 M&A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IPO를 통해서 성장하거나 또는 이제 M&A를 통해서 또 엑시트하고 성장하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길이 넓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M&A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엑시트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업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법으로 M&A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뭐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연계해서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위주의 이제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M&A 딜이나 이런 거에 또 많이 관여를 하게 됐고 하여튼 감사하게도 지난번 더벨에서 이제 집계한 순위에서는 저희가 4위, 5위로 이제 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제 법적인 이슈만 파악하기보다는 M&A의 최근 트렌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왕태식 NH투자증권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의 M&A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왕태식 이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저는 그 NH투자증권의 왕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첫 행사다 보니까 좀 사람도 많이 오시고 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좀 이제 동시 시작에 앞서서 저는 지금 회사 그 NH투자증권 IB 사업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부서는 저는 이제 SME 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소중견기업 전문 담당 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중견기업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대단히 많으신데 주로 뭐 자금 조달도 도와드리고 있고 뭐 기업을 뭐 쪼개거나 뭐 합병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상장하는 업무를 도와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파실 때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모시는 대상분들이 저희 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또 M&A 쪽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좀 맡아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최근에 올해 그 최근 트렌드죠. M&A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트가 나오시면 좀 당황들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M&A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일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M&A 시장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긴 합니다. 딱 왼쪽 차트부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M&A 거래 건수인데 조금 왼쪽 차트는 이제 그 위에 화살표는 건수고요. 앞에는 이제 거래 규모인데 보시면 2019년도 시작해서 21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가 올해 1분기까지는 M&A 건수 및 그다음 거래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M&A와 금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어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기업을 살려면 결국엔 자기 자금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추가적으로 차입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달하시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입 영역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 M&A 시장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재 좀 많이 거래 건수와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차트는 저희가 거래 규모로 좀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1,000억 원 미만 말씀드린 거고, 하늘색 부분이 이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회색 부분이 이제 3,000억 이상 딜인데, 보시면 1,000억 원 미만에 있는 거래 건수들이 좀 많고 큰 M&A들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트 보시면 저희가 92%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적어놨는데, 저게 3,000억 미만이 비중을 맡아낸 건데 거의 그 작은 사이즈 M&A들이 거의 최근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큰 기업들의 활발한 M&A는 좀 요즘에 좀 정체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M&A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은 기업을 이제 파시는 분이시나 사시는 분이시나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하고 좀 연관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M&A를 하면 뭐 상장사가 팔리는 경우도 있고 뭐 비상장사가 팔리는 경우 있겠지만, 상장사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주가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고 파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를 보는데 이 주가가 제가 보면 코스피만 일단 예를 들어놨는데요. 코스피의 이제 PEI라고 해서 그 회사들의 수익 대비 이제 주가가 몇 배 형성돼 있나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표가 좀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한 10배, 10.8배 정도 하던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 보니까 16배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리하고 어떤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선으로 좀 딱 계단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금리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보시면 기준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도 좀 빠지는 차트를 좀 역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좀 금리가 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주가랑은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제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빠질 경우에는 그 시장에 이제 돈이 좀 많이 풀린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시중에 풀린 돈으로 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를 높여서 좀 유동성을 회수하는 순간에는 시장에 풀린 돈 자체가 줄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반응해서 주가가 통상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M&A 시장도 이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은 시기를 맞물쳐서 저 M&A 시장도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이제 가격을 받지 못할 테니까 당연히 파시는 그 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거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적극성들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A 시장도 좀 같이 위축하는 현상을 좀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제가 IPO 얘기도 좀 언급을 해놨는데, 이게 주가가 빠지면 M&A 시장도 위축되지만 IPO 시장도 급격히 위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업들이실 테요. 뭐 마켓컬리, 뭐 K뱅크, 뭐 오아시스 이런 기업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IPO를 나가려고 하셨다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이제 밸류를 시장에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장을 연기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그 상장을 못 하시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IPO를 하려는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가 와야지만 좀 상장을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위축에 따라서 M&A, IPO도 좀 같이 침체를 보이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는 이제 뭐 상승은 거의 중단이 됐고요. 이제 언제쯤 금리가 빠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금리 뭐 당분간 급격히 옛날 수준만큼 빠지진 않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면
경기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M&A 뭐 절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여기는 제가 되게 이론적인 절차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꼭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과정은 회사가 통상적으로 매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자문사를 보통 통상적으로 선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문하시는 업체들은 저희 같은 증권사가 매각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회계법인, 법무법인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겠는데 이런 자문사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좀 잘 살펴보고 회사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자료를 작성해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저희는 뭐 티저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를 인수할 만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그 매각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마케팅하고 뭐 인비테이션 패키지 배포라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뭐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을 좀 적던지 해가지고 계약을 바인딩 해가지고 추후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M&A를 뭐 1년에 했고 뭐 4-5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반년 안에 끝내본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과정이 오래 걸리고 준비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한 매수인을 찾는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M&A 작업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그 매수인을 찾고 그 매수인과 협의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그 M&A랑 IPO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많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 전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도 좀 만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상장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IPO 주관을 또 증권사가 하다 보니까 IPO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영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대부분인데 이거를 그 IPO를 어떤 회사에 좀 뭐랄까 이제 IPO 한 이유가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업 공개 절차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신 행위시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IPO를 본인 지분을 엑시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모펀드들일 텐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일 때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식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팔고 엑시트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A와 IPO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좀 보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IPO는 결국에는 IPO건 M&A건 이제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냐의 싸움인데, 이제 IPO는 이제 상장 당시에 그 당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저희 한 2년 전에 그 2차 전지 업체들 뭐 굉장히 주가 막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거 뭐 국민주 대우 받으시면서 끝도 없이 올라갔었고. 근데 그런 시절에 만약에 2차 전지 업체가 상장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치 인정받아서 상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와서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얼리 어답터들의 수요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부진이 동반되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 그들 업체가 IPO 나오신다 그러면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IPO는 본인들이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제 밸류가 좀 많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오 기업도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한때 그 바이오 하면 되게 뭐 주가 뭐 시가총액 뭐 이익도 안 나시는데 뭐 1조가 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은 급격히 이제 투심이 약화되면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뭐 20분의 1 토막 난 기업도 있고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IPO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밸류가 많이 변동되는 반면에 M&A는 사실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좀 영향을 더 받는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쌍방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물론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사의 주가가 기준점이 되겠지만 비상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IPO 시장에 좀 휘둘리지 않고 그 회사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좀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PO 밸류랑 M&A 밸류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저기 왼쪽 상단 차트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같이 M&A를 통해서 지분을 엑시트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통용되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최대주주 지분 같은 거 매각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을 주고 이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받아서 좀 생각하시는 가치를 좀 IPO보다는 더 닫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M&A를 하게 되면 매수인 측과 그 MOU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래가 확실히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I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이제 엑시트보다는 자금 조달이 목적이시다 보니까 IPO를 하시게 되면 이 기업들의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가 일단 제고가 되고 공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가 공모주 청약이라고 많이들 참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IPO는 상장할 때 동일한 업종이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거래되는지를 참고해서 사실은 저희가 IPO 공모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동종업계가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받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척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조금 외부 변수에 좀 많이 좌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데 M&A는 사실상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원매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M&A 거래는 일정적으로 IPO 대비 좀 대규모 자금이 좀 필요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보유한 적정 원매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사실은 작업을 하다 보면 증권사도 들어오고 회계법인도 들어오고 뭐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회사를 매각했을 때 좀 비밀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 같은 건 좀 상관이 없겠지만 상장법인 같은 것들이 매각 자본 같은 게 시장에 알려질 경우에는 이게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지 유지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IPO는 기업을 이제 창업하셔서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IPO를 할 때는 보통 그 최대주주 지분은 팔지 못하게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락업이라고 해서 주식을 못 팔게 좀 바인딩을 해야지만 IPO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계약이 있다 보니까 어떤 창업자께서 일부 지분을 좀 시장에 팔아서 좀 자금을 회수하시거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좀 엑시트를 하고 싶으셔도 상장 때 이제 약정을 해놓은 락업 기간 때문에 좀 팔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장 시 지분 가치가 시장 지분 가치에 좀 연동을 좀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밸류에이션을 좀 정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제도가 하나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매각할 때 보통 최대 주주만 지분을 딱 매각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말고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개인 주주들. 근데 그분들은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 팔 때는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최저하게 매각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뭐가 되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이제 남은 지분도 좀 의무적으로 다 똑같은 가격에 사주게 좀 강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장표를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잠깐 하고 공개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M&A 시장에 있어서 사실은 사모펀드의 존재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기업을 좀 인수해서 그 성장을 시켜가지고 결국엔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펀드들을 말하고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뭐 좀 느끼시기에는 뭐 기업을 좀 사냥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요즘에 사모펀드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을 적절히 구조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국내 M&A 시장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되게 중요한 투자자로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모펀드가 얼마나 활발히 움직임에 따라서 M&A 시장도 활성화되고 아니면 또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A 시장의 지표로서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사모펀드를 보시면 굉장히 좀 수가 늘어나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는 좀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뭐 MBK 같은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자금규모의 사모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펀드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드라이 파우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드라이 파우더가 옛날에 그 전쟁 나가실 때 그 옛날 총 같은 경우는 화약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총에 재고 막 그렇게 썼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 쓴 제 은어로서 그 기업을 인수했으면 총알이 많다는 의미로 드라이 파우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펀드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전략적 투자자랑 재무적 투자자로 이제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전략적 투자자를 하면 저 일반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그룹 뭐 하이마트를 인수하면 롯데그룹 같은 애들을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재무적 투자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사모펀드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M&A 시장에서 거의 뭐 70% 정도는 아무래도 전략적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모펀드의 비중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19% 남짓이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30%, 최근 3년간은 30% 정도가 다 이제 사모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M&A 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의 참여율은 저희들은 계속 증가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사모펀드 자체가 증가하고 갖고 있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창업주 1세대 뭐 아드님 뭐 손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상속이나 이런 문제로 있어 지분율들이 많이 낮아지는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 지분율이 20%안 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에 지분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사모펀드 쪽에 매각되는 사례도 좀 늘어날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역할이 좀 많이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총알, 드라이 파우더의 양인데 저희가 사모펀드 수가 벌써 저희가 지금 5년 만에 700개에서 지금 1,100개 정도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저희 자금들이 저희 22조에서 저희 현재는 거의 한 28조 원 정도 자금이 지금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M&A 시장에 투입이 될 경우에 M&A 시장이 좀 더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올해 사모펀드들이랑 저 딜을 한 여러 번 했었는데요. 뭐 들으면 아실 만한 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같이 인수해가지고 그 자녀 지분을 싹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이미 시켰고요. 그 루트노링이라고 이제 미용 쪽에 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사모펀드랑 같이 작업을 해서 기업을 먼저 인수를 하고 나머지 상장된 주식도 다 또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을 폐지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모펀드들이랑 증권사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뭐 기업들을 M&A 하고 또 공개 매수하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한 2022년 정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상장 회사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산다는 의미죠.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로 하도록 좀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한 25년 정도에 이게 실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A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식을 이제 경영권을 살 경우에는 소액주주 지분도 똑같이 공개 매수해서 똑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다 보니까 M&A 할 때 필요한 돈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M&A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지금 시대가 조금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제도가 결국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은 일단 상장 회사
중에서 이제 25% 이상의 지분이 넘어갈 경우에 그 최대 주주를 넘어갈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해서 공개 매수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논의되고 있는 거는 50%보다 좀 많게 50% 한 주 정도 되게끔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한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개정안이 나오고 이제 국회에서 시행령을 좀 만들어야지 구체화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최대 주주 인수 가격하고 똑같이 개인들에게 주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상장사다 보니까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가를 적용해서 주던 한데 결과적으로 좀 최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뭐 저기 오스템하고 루트렉 사례 말씀드렸는데 그 사모펀드들이 이러한 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모펀드들이 먼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좀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법들이 좀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은 좀 큰 자금 여력이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뭐 재무팀장이 뭐 엄청난 돈을 횡령해 가지고 난리 났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용은 되게 좋으신데 그 지배 좀 내부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신 기업인데 그 국내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가 그 오너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실 결정하셨고 매각 결정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한테도 그 매각가를 결정할 때 그 최대 주주 현재 주가보다 좀 매각가를 높게 결정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보다 높은 그 매각가 차이를 저희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주는데 그 MBK랑 그 사모펀드는 소액 주주에게 그 프리미엄을 똑같이 주셨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파신 가격도 똑같이 소액 주주한테도 적용을 해서 다 공개 매수의 주식을 다 사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딜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좀 또 큰 사모펀드인 한해코라는 데서 그 루트론을 인수하시면서 거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한테 똑같은 프리미엄을 줘서 주식을 다 사주는 그런 의무적인 공개 매수를 자발적으로 실행해서 딜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 실적으로 법은 도입이 안 됐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먼저 이런 식으로 자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25년도에 법제화 되면 이게 M&A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저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정리를 간단히 드리면 그 M&A 시장은 경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시면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하고 뭐 채권 시장 이런 것들이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민감한 반응에 따라서 M&A로 똑같이 시장도 활성화되고 위축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무래도 몇 년간 그 경기가 좀 안 좋고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보통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침체되면 한국은행들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시장에 많이 돌게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만간에 이제 금리가 조금 인하된 쪽으로 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M&A 시장도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IPO 시장. 결과적으로 IPO 시장도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경우에는 IPO 했을 때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또 기업을 팔 경우에 매각 가치도 높아지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많이 크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M&A 시장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의무 공개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M&A 할 때 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큰 M&A 딜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받는 시간도 있나요? 네, 뭐 질문해 주시면 간단하게 한두 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뭐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NH투자증권의 왕태식 이사님께서 24년 M&A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자분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시간을 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다 발표하신 분께 또 개별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